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아침 이제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총선 관계 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제일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선 관련 뉴스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과 추미애, 그리고 청와대 간의 힘의 게임,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청와대 핵심 실세들과 이렇게 연계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으로는 현 문재인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나라를, 이런 국정을 운영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만 정말 후회에 후회를 거듭한다. 그래서 내 아들, 딸과 요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렇게 총선 이슈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이번 연휴의 큰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민심의 흐름을 놓치면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는 세력이 되고 이번 설 민심에서 나타난 흐름을 잘 챙겨가지고 그야말로 공천에 반영을 해서 깨끗한 일꾼, 그 다음에 검증된 일꾼, 그 다음에는 현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갖춘 그런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하는 정당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과 혁신이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키워드는 바로 조국 사태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러준 충격적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진보 진영 중에서 앞장서서 이 펜을 움직여가지고 그야말로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더 결속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그리고 출범 이후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조국 까고 보니까 양파보다도 더하다. 까도 계속 나오는 비리 의혹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이런 조국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정의 가치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바로 혁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논리로 마찬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천의 잣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정과 혁신 여야 모두가 내걸고 지금 이제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다음 방송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과연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뇌에 쌓여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현재 여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당에서 이 공정 이슈 제일 핵심적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희상 의장의 아들 공천 문제에 있었는데요. 문희상 의장의 아들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외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두 명이 현재의 공천 혁신 기준에 과연 맞느냐?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대변인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입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쭉 하다가 결국 터진 게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개발 상가 주택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변인 인적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지난 가을서부터 내가 그걸 팔아서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차액이 무려 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이 돈을 기부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이거 그러면 선거 끝나면 내가 기부할게 이렇게 됐는데 선관위 입장은 기부는
선거 시기와 관련 없다. 선거 전후와. 선거 후도 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지 실사까지 맞춰서 언제든지 자기네가 필요하다 하면 공정의 룰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공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 과연 김의겸을 이렇게 공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기류가 같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철은이에요. 설훈 최고위원.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용기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부동산 구설을 안고 있는 사람이 총선에 뛰어드는 것은 선거 캠페인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검증위원회에서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과 20일 두 번 회의를 열었는데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여러 자료를 제출해갖고 소명을 했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좀 보류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도 문제 상당히 예민한데요. 먼저 이 사람은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기자를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가지고 복당은 했어요. 그런데 성추행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미투 논란이 불거지고 그것은 민주당 전체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골칫거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금태섭 지역구에 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태섭이는 의원은 현 민주당의 기조와 다르게 공수처법 이런 거 기권했고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강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건에 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만약에 정봉주를 전략 공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예. 그래서 현재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고 결국은 강서 주민들이 결론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본다면 결국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김성태 의원이고 다른 한 분은 바로 박찬주 전 작전사령관입니다. 박찬주 전 작전사령관 공간 갑질 의혹으로 말하자면 이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도 가진 분이죠. 그런데 그 갑질 의혹은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결국은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뇌물 혐의까지 뒤집어 써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뇌물 별건 수사를 받았는데 뇌물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갖고 동정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삼청 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한국당 관계자가. 그렇지만은 박 전 사령관 논란이 총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딸 특혜 취업은 사실로 인정됐다. 그래서 이번 이런 딸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드루킹 사건 내용들 잘 아시다시피 단식 투쟁, 건강을 해칠 정도로 밀어붙이면서 드루킹 사건 특검을 받아내는 그러한 성과를 올린 전 원내대표인데, 이러한 특검 관철에 대한 정부 여당의 보복으로 결국 딱 취업 의혹이 이 법의 심판에까지 받게 된 김성태 의원이죠. 그런데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강서 지역인데요. 강서 지역은 말하자면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 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45%가 넘는 최다 득표를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에는 대안도 없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이 두 분 말고서도 또 다른 두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공천 문제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험지 출마 요청에 대해서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출마를 현재까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험지 출마를 유도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출마할 경우 다른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과연 요청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종석 실장이 대표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11월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낙연 전 총리와 이해찬 대표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요청에 편승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 전도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말을 번복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다시 공천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불 것인지 민주당도 고민스럽고, 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민종석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가지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어난 와중에 또 하나 큰 뉴스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김근식 현 이 보수 대통합 통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죠. 활동하고 있는 교수인데, 김근식 교수가 누구든지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치위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문정권을 심판할 것인지, 그러니까 반문연대에 들어가는 게 급한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중도 실용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급한지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 동시에 두 가지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야권에 더 시급한 것은 반문연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들어서 귀국하면서 일성이 나는 보수 통합에 동참하지 않겠다. 중도 실용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러면서 맨 먼저 달려간 데가, 귀국 일주일 만에 달려간 데가 바로 어디냐? 호남 지역으로 달려갔어요. 호남 지역. 호남과 중도를 먼저 달려가고 물밑에서는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이 지난 20대 선거 때와 달리 민주당 지지율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높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기억으로 제가 72%에 육박했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 속에서 안철수 이미 한물 갔잖아요. 현재 기피 인물 1호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과연 20대 총선 때와 같은 돌풍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 틀은 이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빅텐트 속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현재 정치 환경에서 볼 때도 충분한 말하자면 여건이 된다. 즉, 큰 우산 속에 한 부분을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룸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제대로 죽었다 살아나라며, 왜? 깊이 있는 인물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국내 작년 가을 내내 현 문재인 정권과 조국 사태로 싸울 때 해외에서 뭘 했는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대통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작년 가을 내내 투쟁에 동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입지가 향후에도 더 좁아진다. 오히려 이럴 때 보수 빅텐트에 들어오는 것이 무임승차이지만 그야말로 우리 대부분의 중도층과 보수층에 있는 국민들이 왜 용서하겠느냐? 그것은 총선, 앞으로 있게 될 총선에서 반문연대로서 현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세력의 하나로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럴 때 들어오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논평에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그야말로 반문연대라고 하는 큰 지형 속에 그야말로 순수 민주당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잘못된 국정 운영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출마한 서초갑 지역구입니다. 모든 반포동입니다. 반포 본동과 1, 2, 3, 4동 그리고 잠원동, 방배 본동과 1, 4동에 계신 지인분들께 제 방송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쭉 관찰하신 저에 대한 평가를 잘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